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 받아서 어떻게 별맞게 강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여러분들 뵙고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하게 된 것이 또 분명히 기쁩니다. 앞에 이렇게 소개하는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기관, 경북대학뿐 아니라 운명재단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기관들을 보니 역시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정말 정신적인 저력이 있고 관심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이러한 활동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12월이 또 얼마나 바쁜 계절입니까?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보니까 역시 대구는 힘이 있는 정신적인 힘이 있는 곳이다.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런 생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제목, 인식이 상처를 치유한다.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래 철학자 헤겔이 자신의 주요 저서 여러 군데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마치 어떤 경구를 얘기하듯이 앞뒤 맥락을 잘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경구와 같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 속에 있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인식이 상처를 치유한다. 우리 치유 문화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많이 다른 강연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 정도의 관심과 여러 가지 노력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그런 문제, 즉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 인간 존재의 어떤 모습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인간 존재의 특성은 역시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혼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혼자서 지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철학자들도 이미 그렇게 고대에서 얘기했고 존 폴리티코이라는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고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말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정치적 동물이다. 이걸 다르게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되 근거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다른 사람이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다른 사람은 나의 근거가 된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 인간의 조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켄키고르는 이것이나 저것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모든 관계의 근원자로 파악하면서 자신을 모든 관계의 근원자로 파악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관계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도 자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디어스 말하기를 동시에
이 관계가 타인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관계가 타자 관계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인간은 이 두 가지 관계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나 홀로 있고 싶지만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역시 내가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도 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금 얘기 듣고 있고 생각해오고 계신 이 마음의 상처, 또는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피터라는 사람, 현대의 철학자라고까지 그리기보다는 탁월한 교수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안에 독일말로 됐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산데, 타자,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화살표가 그려진 거 보니까 굉장히 그 강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나 역시 이 화살표, 큰 화살표로 그려진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자기 관계 또는 타자 관계는 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간의 두 측면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얘기고 너무나도 상식 같은 얘기인데, 이 면을 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해결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 측면이라고 하면 결국 앞에 붉은 글씨로 쓰는 측면이 있고요. 푸른 글씨로 쓰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푸른 글씨로 쓰는 측면은 이게 자립적인, 자기가 자기를 세운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활동한다. 자기 활동성. 또는 기투라고 이제 번역입니다만 독일말로 엠프도르프라고 합니다. 이제 기투, 기획하고 던진다. 기획 설계한다는 말이죠. 활동성, 자기 활동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방식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적극적이고 형성되는 측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나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미 내가 나를 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두 번째 측면이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정립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세우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에 내가 있다. 이건 이제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걸 피투성이란 말로 설명했습니다. 피투성이란 말은 내 던져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은 내 던져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잖아요. 국가를,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부모님께서 이런 국가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주어진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에 던져져 있다. 피투성이다. 이게 이제 내가 나를 이렇게 정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만들기 전에 나는 이미 형성되어져 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내가 활동하기에 앞서서 나는 무언가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나는 DNA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인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전 세대, 부모님 세대로부터 내가 나온 것이니까 나에게 부모님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세대인 것이죠.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이 두 가지 측면. 인간은 이렇게 수동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여기 잘 표현하고 있듯이 자기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던지는, 그래서 활동함으로써 자기를 세워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역사적인 존재, 시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왜냐하면 변화 속에 있습니다. 아이가 탄생하면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퍼하죠. 그 모습 자체가 인간이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이 시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변화한다는 얘기고, 이 변화 속에는 이미 나와 상관없이, 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측면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해 본다면, 우리 이제 좀 철학적인 용어가 사용돼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앞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용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측면. 그래서 이걸 직접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 이미디어트하다. 이미텔다하다.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의지를 발휘하기 전에 이미 직접적으로 내가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 직접적 자기의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 자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의 존재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이미 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내가 나의 의지를 발휘하기 전에 나의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것.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오른쪽의 측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듯이 반성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돌아본다. 내가 나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나 스스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것은 내계적인 거죠.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내계적인 것이죠. 미디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내 자신을 생각한다.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반성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왼쪽은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주어져 있는 나의 모습. 오른쪽은 그러나 그걸 딛고 서서 내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활동성의 측면.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음의 아픔, 상처, 병,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문제, 어떤 치유,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마음의 병은 사실은 사람 자기 자신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이 아픈 이유는 욕구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혹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사람에게 욕구가 없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죽게 되는 이유는 먹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먹으라고 보내도 먹지 못해서. 네?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죠. 네? 먹고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 먹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겔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먹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먹는 욕구라고 하면은 내가 먹는 욕구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고, 내가 먹으려고 할 때 먹잇감, 음식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욕구를 갖고 있는 나, 그리고 나에게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욕구의 대상, 음식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원래는 분리되어 있죠. 나는 나, 음식물은 음식물, 따로따로 있는데, 내가 욕구를 발휘하게 되고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밖에 나와 무관하게 있던 어떤 것이, 그 사물이 나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더욱더 자립적으로 되고 더욱더 활동적으로 되는 반면에, 나 밖에 내가 손대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있던 어떤 것이, 이게 어떤 음식물이 됐든 어떤 사물이 됐든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욕구는 어떤 사람의 자립성을 강화시켜주는 반면에 욕구 충족의 대상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욕구를 가진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해주고 활동력 있게 해줍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 같은 것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나도 생명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기아 상태에 있다는 것, 그 생명력이 없다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욕구를 채우면 좋은데 욕구를 채우는 대상이 되는 측면, 어떤 사람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되는 존재, 그 존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자기 존재는 없어진다. 그게 문제인 거죠. 상처는 거기서 발생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영은, 상처의 출발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나의 욕구와 자기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가 부딪힘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다. 그 상처는 나와 나 밖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거죠. 상처는 나와 나 밖의 그 존재들 간의 문제다. 질병을 예를 든다면 건강한 몸과 병을 앓는 몸 사이의 차이는 뭡니까? 내 밖에 있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함으로써 내가 이 바이러스를 이겨낸다면 나는 건강하게 나 자신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나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나의 몸을 제압해버리면 나는 거기서 내 존재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딪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얘기죠. 욕구와 욕구 충족 또는 질병과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부딪힘이라는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투쟁의 상태이고 아주 격렬한 전쟁터죠. 여기서 이제 그 흔적이 남게 되는데 그 흔적이 바로 상처로 남는다. 이건 이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체적으로 병을 앓은 사람은 앓기 전과 병을 회복한 다음에도 달라진 면이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후유증이 결국 상처의 하나의 그 표시죠. 상처의 표시. 제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있지만 사실 거의 죽다가 산책이 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하셨는데 2009년에 갑자기 손발이 저리더라고요. 그게 그 다음날 되니까 점점 더 심해지더니
병원에 갔더니 당장 입원하라.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자마자 정신마비가 됐어요. 길랑마레 신드롬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사람이 있는데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는 모릅니다. 침투하면 그 바이러스가 말초신경병인데 모든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근데 사람이 숨을 쉬는데도 근육이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호흡근. 근데 그 숨쉬는 근육도 마비시키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서 죽는다고. 그 위험.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기로 살고 제가 거의 1년 동안 병원 생활하고 재활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건강한 몸 사이의 관계, 내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의 부딪힘, 이것은 엄청난 상처의 출발이자 그 표식을 남는다. 이렇게 요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뭐냐? 상처가 뭐냐? 고통과 상처는 보편적이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고통은 욕망에서 나온다. 난 이렇게 일단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에게 고통은 욕망과 관련이 깊다. 욕망이 없다면 고통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고통은 선천적이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선천적이냐? 이 말은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냐? 이런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은 선천적인가?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고통은 극복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남겨두죠.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우리 삶은 고통과 더불어 연결된다. 이렇게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욕망 속에서 고통이 발생한다면 우리 삶은 고통과 함께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빠져나올 수 없는가? 이것은 물어볼 문제죠. 우리가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만약에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고통은 선천적이면서도 보편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사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 고통을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은 과연 고통과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고통이다. 우리는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동시에 이게 공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추구할 때 고통이 따라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 오랜 시련을 긋고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밀한 생각이 들 때 없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큰 일들이 계속해서 한 문제가 지나가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또 큰 문제가 나죠. 큰 문제가 나죠. 근데 이게 뭐 나라의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큰 문제가 있어서 정말 힘드는데 힘들게 극복했더니 이제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숨 쉬었는데 또 고통이 가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이제 저는 이걸 욕망, 자유, 고통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망을 절대로 버릴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되고
우리가 자유를 추구할 것도 포기해서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되는 고통 정도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 철학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사물화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물화라는 말은 일상용어로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사물 취급한다는 거죠. 물건 취급한다는 거죠. 사물, 물건에는 가격을 매기잖아요. 사람한테 가격을 매기지 못하잖아요. 사람한테 가격을 매기는 경우는 옛날 노예제도에 있을 때 노예들한테 가격을 매겨서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철학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물건 취급할 때가 있다. 이게 이제 고통과 깊이 관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은 이제 실존 철학자 중에서도 사르트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은 그 이후의 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제 인간이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사물 취급을 받을 때, 물건 취급을 받을 때 상처가 발생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소연하는 것도 사실 이런 문제. 아니면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다 보시겠지만 드라마 중에서 인기 드라마 인과 관계된 거 뭐가 있죠? 네? 이세미. 그 드라마 잘 그것도 못 보는데 하도 아이들이 얘기하길래 봤더니 그런 비슷한 얘기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속에서 그냥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 상처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진짜 인간의 모습은 인간화 과정, 인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인간스럽게 인간답게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인간화 될 텐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물화는 인간을 황폐화시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사물화를 얘기할 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요즘 쉽게 얘기하면 카페에 찾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카페로 가요. 카페에 앉아서, 요즘 우리나라 카페 많죠. 동네마다 너무 많아서. 네? 장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욕구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많은 카페가 그렇게 유지가 될까. 사르트르는 사람들 출근하는 시간에 카페에 와서 거기서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런데 이제 그 사례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물화와 관련돼서 이런 시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시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 자기를 쳐다본다고 다시 쳐다보잖아요. 네? 날 왜 쳐다봐?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성의 경우에, 요즘 남성들도 그렇지만 요즘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옷도 멋있게 입고 나가고, 이쁘게 지장하고 나가고, 장신구도 달고, 나가는 것은 무슨 이유죠? 사람들이 자기를 잘 봐달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잘 봐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 사람을 정작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좀 더 오랫동안 쳐다보면 난리 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르트르는 왜 그러냐는 시선을 블릭이라고 하는 분석을 하면서 사람의 시선은 그 시선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사물화시킨다. 객체화시킨다. 물건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그 대상을 물건으로 만든다. 네? 그렇게 분석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 그것과의 관계에서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그런 사물화의 과정이 나타난다고 보시겠죠. 나는 인간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물건으로 보더라. 그게 현대사회의 모습이에요. 현대사회의 모습은 사람이 사람을 취급하지 않고 물건 취급한다. 나 그것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바꿔야 된다. 이건 이제 이미 오래전에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이죠.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된다.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과의 관계. 근데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되면 이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면 상처를 받는 거죠.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당신으로 대하지 않고 그것으로 대하는, 밥 해주는 그것, 빨래해주는 그것, 서로 대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사물화예요. 사물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인간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상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현대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이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많이 책으로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 이건 현대 사회 철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쉽게 끝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실 서로가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호의 인정은 인격적인 관계다. 상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결국 사랑이다. 우정이다. 사랑과 우정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나 속에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상대방이 나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네? 나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또는 내가 나를 상대방 속에서 볼 수 있을 때, 내가 상대방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속에서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배우자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상호인정이 진짜 인간적으로 사는 모습이다. 상처가 없다는 거죠. 상처가 생기는 것은 상대방 속에서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나는 상대방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상처를 우리는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의 자유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될 뿐 아니라 더욱더 확대되는 것이다. 더욱더 확대되고 인정이 확대되려면 이것은 서로를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목으로 내걸었던 것, 인식이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말에 첫 번째 맥락이 성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식하고 이해할 때 사물화를 벗어나서 여기서 말하는 사물화를 페어딩을 이용합니다. 띵이라고 하는 띵을 얘기해요. 띵. 네? 물건으로 취급받는 걸 넘어서서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할 때 나도 인간적인
됐고 상대방도 인간적이 된다. 그러면 상처는 적어지고 상처는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정신적인 영역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동물도 물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동물도 짝들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동물적인 사랑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사랑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과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에서의 인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 고통과 상처는 선천적인가?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처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주로 헤겔, 케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재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인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헤겔은 말합니다.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은 1807년에 나온 책인데요.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세계적인 철학자로 끌어올린 가장 대표적인 청년 헤겔의 대표적인 저자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은 인식은 아무런 흉터를 남기지 않고 정신의 상처를 치유한다. 근데 사실 저는 아무런 흉터를 남기지 않고 이 부분은 헤겔이 좀 과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너무 자기 철학에 심취해서 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걸 좀 약화시킨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식은 정신의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두 번째, 정신의 특성, 정신성은 분열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이 말은 상처가 분열에서 생긴다는 얘기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분열에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상처가 생기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합하고 있으면 상처가 생기죠.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화합하고 있으면 뜻이 잘 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상처가 생기지 않죠. 서로 싸우면, 갈라지면, 분열하면 상처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 원리잖아요. 이 정신이 인식 활동을 하면은 이것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이해보죠. 이 말을 좀 더 풀이해보면, 아까 우리가 정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정신을 넓은 의미에서는 내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성. 내면성이 뭘까요? 내면성은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뭐다? 이게 뭐, 어디까지가 내면성이지? 인간 몸을 MRI 찍어보면 마음이 보이는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이라는 말을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면성 했을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양심, 카메라 MRI 찍는다고 양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양심도 내면성의 일종이죠. 내면성, 인간의 내적인 활동성, 정신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 이런 걸 총칭해서 내면성이라고 부르자. 근데 이 내면성이 운동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이 주제입니다. 중간 타이틀이죠. 근데 상처는 우선 자기 억압에서 나온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억압하고, 상처가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왜 세월호 사건하고 난 다음에도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죽은 사지와 같은 데서 부사위생으로 구출된 학생들이 혹은 시민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가 그런 외적인 어떤
충격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희 이제 그 철학 말고 철학 상담 쪽 말고요. 심리 상담 쪽 혹은 병원에서 얘기하는 정신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동원되는 이론 중에 하나는 프로이트의 이론 아닙니까? 네?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인간의 내재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의식, 무의식, 자기도 모르는 의식, 밑바닥에 뭐가 꿈틀대고 있다.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활동하면서 자기를 억압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기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피하면 결국 자기의 상처가 더욱더 깊어진다. 왜? 상처는 가장 밝은 자기 마음 상태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내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는 거죠.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자기 마음의 상처,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두려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 왜?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네?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 안에만 갇혀있는 이 상처는 가장 자기의식적인 마음 상태에 이걸 뚫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다. 치유를 시작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다. 내가 나를 억압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운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너 움직이지 마. 밖으로 나가지 마. 다른 사람 만나지도 마. 가만히 있어. 라고 자기가 자기를 억누르는 거죠. 자기가 운동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억압할 때 상처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는 것을 뚫고 나와서 자기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자기 마음의 운동을 확장하려고 하면 내면적인 운동을 하게 하면 내가 나를 의식적으로 돌아보면 상처의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면의 운동이면서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식이고 자기관계라는 거예요. 자기의식이란 말은 사실은 전문 용어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self-consciousness. 그렇지만 전문 용어, 철학 용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에 대한 의식.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기의식적인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강의가 혹시 그래도 조금 그럴만 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식 속에 강의의 내용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 그게 과연 그런가? 라고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올라가서 강의 내용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양반이 얘기하는 말이 맞아? 또 엉터리 아니야? 라고 강의 위에 올라가서 강의를 내려다보는 자기가 있죠. 바로 그게 자기의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에 대한 의식, 자의식, 보통 일상용어로 자의식이라고 해요. 자의식적인 상태가 결국 자기관계죠. 자기가 자기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주어로서의 나, 목적으로서의 나, 내가 나를 본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 이게 내면순위 운동입니다.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내가 내 아내를 보고 내가 내 남편을 보고 내가 내 자식을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이상해.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그 아이의 마음에도 자기는 없고 엄마만 있는 거예요. 의식적인.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오늘 아침에 화를 내고 나간 내 아이가 내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얘가 왜 나에게 이런 얘기하고 나갔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위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내 아이와 내가 맺은 관계를 내가 다시 바라볼 수 있어요. 내 아이와 내가 맺은 관계는 의식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내 아이와 내가 맺은 관계, 그 의식적인 관계를 내가 다시 위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자기의식적인 관계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내 아이가 왜 나에게 화를 내고 나는지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 상처의 치료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식, 자기관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만든 관계. 주어로서의 자기와 목적으로서의 자기가 같을 때, 목적어가 다른 사람이면은 항상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를 자기로 가져와요. 목적어를 자기로.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고 상처 입은 나를 내가 바라보는 거죠. 아, 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네. 마음이 아팠어. 근데 그 나를 내가 다시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자기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고 내면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계는 다시금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셀프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계는 인간의 근본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자기 관계는 인간의 근본 관계.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제대로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자기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삶은 자기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 순수한 자기 지식이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순수하게 자기가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기도 아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순수는 통하잖아요. 한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그런데 순수하지 않은 이기적인 불순한 의도가 있는 마음은 딴 사람하고 닮아게 되고 인정 못 받아요. 심지어 버림받을 수 있죠. 순수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전체입니다. 순수는 개별이면서 동시에 보편이다. 순수한 자기지식은 자기이면서 개인이면서 동시에 보편이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개별과 보편, 개인과 전체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남이 대립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남이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비록 상처를 줬지만 나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내 상처를 치료할 뿐 아니라 남도 나에게 서먹서먹하던 것을 내가 끌어들일 수 있다. 개별과 보편의 통합,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별을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이게 보편적인 자기가 되는 길이다. 개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개인이 각자가 다른 개인이 모두가 같은 개인으로 될 수 있다. 네?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가족은 내가 잘못해도 나를 감싸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잘하면 당연히 가족이 나를 받아주죠. 가족이 내가 잘못해도 나를 받아주는 이유는 가족이라고 하는 다수의 개인의 공동체가 나 개인과 같기 때문에 또는 그 포함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족만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도 전 인류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실제로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가족도 지금 다 감싸주지 않잖아요. 가족 사이에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했지만 내년도의 과제를 이제 가족과 성찰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치유라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건강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잘못하면 다 감싸주지요. 자식이 재산을 많은 부분 팔아먹고 들어와도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위해서 또 재산 잘라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도 하시죠. 그게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지면 그것은 순수하지 않은 것이고 개인으로 남는 것이고, 개인이 다른 개인과 합쳐질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개인과 보편이 통일될 때. 그건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여기서. 개인이 자기를 자각할 때, 개인이 개별이 자기 위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내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나를 위에서 바라볼 때. 보통은 자기가 자기 위에서 바라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싸우죠.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믿은 건데, 친구인 너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말하는 친구, 그 당사자도 자기가 자기 위에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내면적인 운동이거든요. 내면적인 운동.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자기 지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회 분별이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합쳐져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자기가 관계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도 1번 없이 2번으로 갈 수 없고요. 1번 없이 2번으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부분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자기와 관계 맺는 사람과의 관계도 알 때, 이것이 1번과 2번이 통합될 때 여기서 순수한 관계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운동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자기가 자기와 관계를 맺고, 두 번째, 자기가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세 번째, 다시 자기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상처를 받는 경우는 1번에서 멈추거나 2번에서 멈출 때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가 자기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요. 두 번째,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때는 상대방과 자기의 차이점을 자기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자기와 뭐가 다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자기로 돌아와야 돼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자기는 이런 운동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운동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운동이 되면은 여기서 우리는 힘든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좀 어렵습니까? 다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 안 되는 얘기 계속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딱딱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과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진짜 자기가 아니다. 이것은 아픈 자기다. 자기 혼자 있는 자기. 가족과도 관계 맺지 않고, 바깥의 직장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넓은 의미에서 현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라고 말하시고, 상처는 거기서 온다는 거죠. 상처의 치유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알고 자기 바깥에 현실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상호인정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주체나 개별적인 자기의 상태가 아니고, 욕구 주체, 욕구 개별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온전한 자기가 되는 것이 상호인정이다 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타이틀로 넘어가면은 자기 부정이라는 말, 자기가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부정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역시 이제 내면성이 운동과 관계가 있는 말인데요. 자기가 자기와 관계 맺는 것을 내적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와 대화를 해야 된다. 내가 나와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자꾸 자기와 대화하는 것, 만성적인 관계. 그것은 상처받은 자기를 치유하고 새로운 자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적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내적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와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와 보통 붙어 있죠. 자기는 자기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기가 자기와 분리될 때, 자기가 자기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올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는 자기 위에서 자기를 바라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 내적인 교리 유지, 자기 위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기 내적인 거리 두기에서 내면성의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게 부정의 힘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힘이다.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와 거리를 유지할 때 거기서 자기는 자기에게 보여주는 자기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 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규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내가 부정한다는 얘기죠. 규정적으로 특정해서 그 부분만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그 부분만을 특정해서 그 부분만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와 다른 나를 창출할 수가 있다. 그걸 자기 부정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변증법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해겔 변증법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정, 반, 합 이런 방식으로 세계가 돌아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에서 태제에서 안티테제로, 안티테제에서 승태제로 이렇게 건너간다고 할 때 이게 건너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게 부정이거든요. 할 때 반면제가 나오고 반면제를 다시 부정할 때 종합면제가 나온다. 네? 현재의 나를 부정할 때 새로운 내가 나오고 현재의 나와 새로운 나를 다시금 넘어섰을 때 부정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내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운동의 법칙입니다. 운동의 법칙. 정, 반, 합. 네? 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반성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내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마다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때마다 변화할 수 있는 의식적인 존재다. 그때마다 한자로 보세요. 자기와 대면에 있는 존재, 자기와 마주서 있는 존재이다. 피어식스 타임. 이건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자기와 마주서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존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의식적인 주체는 인간에게 실제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고 인간에게 실제하는 것을 바라봤더니 그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안다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하면서 의식하는 것, 내가 없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의식이고 여기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나한테 없다,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경우는 나한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아는 것은 모르지. 나 아파. 나 아프니까 나 위로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위로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생각은 아니죠. 위로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은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나는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나를 대면해야 된다. 피어스 익스타일. 대자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내가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나한테 뭐가 없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돈이 없는지, 사람이 없는지, 친구가 없는지, 시간이 없는지, 내가 나한테 뭐가 없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 없는지를 알게 될 때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없으면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굶주림, 상처가 생기는 것이고요. 나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기본적인 것을 채워야 되겠죠. 그것을 잘 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복지사회가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알고 없는 것이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나의 상태로부터 배로된 변화 또는 형성, 이행, 이쪽에서 A에서 B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상처에서 상처의 치유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상처를 치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나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한테 뭐가 없는지, 나한테 없는 무엇이 나를 핥혔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은 치유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과 상처는 외부 세계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결과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은 나를 부정하고 밀어내지만 이 행위에 의해서 나는 오히려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없는 결핍을 의식하게 되면 상처로 인해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성찰하고 반성함으로써 새로운 자기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끌어서 해결이 말하는 부정의 부정입니다. negation of negation. 상처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죠. 부정을 부정하면 상처가 극복되죠. 아주 간단하죠. 상처 극복의 방법은 상처를 다시 밀어내면 되죠.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준 그 부정적인 것을 다시 부정하자. 그러면 긍정이 됩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말장난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말장난은 아닙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즉, 고통을 부정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다. 어떻게? 상처 때문에 나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듣고서 상처를 성찰함으로써 나는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인간이 갖는 동물과 다른 내면의 힘, 정신의 힘, 정신의 운동성이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가끔, 매체에서 가끔 소개하는 사람들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네? 너무나 많은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인간 승리. 인간 승리의 주인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고 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인 힘이다. 인간의 정신적인 힘이다. 자기는 오로지 자기로부터만 생성되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는 고립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부정적으로 관계하는 자기다.
내가 나를 규정하는 데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성을 다시금 내가 끌어안고 얘기할 때, 그러한 부정을 할 때, 이 부정은 잘라내고 도려내고 없애는 그런 부정이 아니에요. 암 수술해갖고 암 세포를 잘라내는 그런 처치가 아닙니다. 인간 마음의 상처의 치유는 결코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현실을 내가 반성적으로 관계 맺음으로써 그것을 현재 상처를 준 것을 밀어내고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적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규정적 부정이라고 특정한 부정이라는 얘기죠. 잘라내는 부정이 아니고 없애버리는 부정이 아니고 그걸 새롭게 바라보는 부정이라는 얘기죠. 새롭게 바라보는 부정. 이걸 그래서 매개하는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새로운 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인식, 타자인식, 자기 속에서 타자인식을 할 때 타자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에서 진정한 자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의 중심에 내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있다는 거죠.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냥 의식적인 상태, 그냥 상처받는 대로 어떤 상황에 처해서는 처해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한 측면 주어진 것, 피투된 것, 내던져진 상태 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의식은 자기 인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어되고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면 치유가 되고 인간의 인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식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식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내가 나를 성찰할 때, 내가 의식적인 자기로부터 자기의식적인 자기가 될 때, 내가 나와 관계만 맺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때, 현실과 관계를 맺고서 다시 나로 돌아올 때, 치매에 걸린 분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의 속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식이 자기의 집을 나와서 외출했다가 자기의 집으로 못 돌아간다. 건강한 사람의 의식은 우리의 의식이 바깥으로 나왔다가 다시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운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매 환자가 되거나 결국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네? 많이 책도 읽어야 돼요. 책 읽는 것이 어렵고 문이 잘 안 모이면 네? 산 이름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되고 꽃 이름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말로 얘기하라. 그게 뇌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몸도 건강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음의 운동을 해야만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다. 깨어있는 의식, 이것이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분들과 통합,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빨리 가야겠습니다. 이 상처는 분열의 흔적입니다. 또 분열됐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죠. 인식 결과입니다. 분열은 인간 활동의 근본이지만 이것이 자유의 근본이기도 하다. 분열은 인식에서 나온다. 인식하지 않으면 분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식은 지식을 확장하지만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흔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결과만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분열이 상처를 만들어낸다면 분열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픔은 당뇨와 검증에 맞을 때 발생한다.
아픔은 긍정 안에 있는 부정성이다. 긍정에 대한 의식과 반성이 없다면 그에 대한 모순도 없고 아픔도 없다.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의 의식이다. 대립의 의식이다. 남편이 문제야. 남편 때문에 난 아파. 배하고 남편하고 대립한다는 거야. 이 대립하고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잖아요. 긍정 안에 있는 부정이다. 내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아픔도 없다는 거죠. 남편이기 때문에 아픈 거죠. 저 사람이 남이라면 내가 그 사람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픈 것은 생각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의식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은 구별 활동을 하고 구별을 진입하기도 합니다. 정신은 분열에서 발생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원리다. 분열에서 상처가 생기는데 이 정신이, 우리의 마음의 운동이 상처를 치유하기도 한다. 상처를 치유하는 정신은 심지어 신의 원리라고, 신성의 원리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종교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면 그런 힘이 신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도 갖고 있다. 인식에는 신적 전환의 원리가 들어있다. 인식은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인식을 인식할 때 상처를 치유한다. 인식은 질병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건강의 원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파트에서 이제 단정된 결론으로 분열된 것을 통합하면 분열에서 상처가 나오는데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다가 분열되는 상처를 받죠. 그런데 다시 통일을 이루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1, 2, 3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식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은 면적법칙이다. 운동한다는 거죠. 면적법이라고 하는 건 관계거든요. 하나의 그 다음 단계로 관계, 그 다음 단계로 관계를 나아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셨죠? 오레스테이아라고 하는. 아이스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비극 작품 오레스테이아라고 하는 작품의 주인공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가멤논은 트로이를 정복한 영웅입니다. 그의 딸 이피게네이아,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템네스트라, 아들 오레스테스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 집안은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비극의 주인공들인 그 사람들은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 고통을 안고 살았고 고통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쓰러운 말이 뭡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 고통을 통해 배우는 지혜다. 이걸 읽어서 이란 말로 파테이마토스라고 합니다. 파테이마토스. 고통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자, 이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오레스테이아의 아까는 내용이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은 아가멤논이 이제 트로이를 정복하는 그 엄청난 이제 업적을, 군사적인 업적을 이루죠. 그런데 트로이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신들 사이에 끼어서 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복하기는커녕. 그래서 그 신들에게 자기 딸 이피게네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트로이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은 정말 운명적인 인물이죠. 운명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물.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영웅으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내 클리템네스트라는 이미 아가멤논의 마음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미 정보가 있었지만 명분을 자기 딸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돌아올 때 복수를 하죠. 아가멤논이 이제 아내의 손에 죽습니다. 또 다른 비극은 뭡니까? 오레스테스라는 아들은 자기 어머니 클리템네스트라의 행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습니다. 자, 클리템네스트라의 행위는 이 정의 자체가 왜곡됐다. 저스티스가 왜곡됐다. 그래서 이걸 정의를 회복한 것이 오레스테스다. 그런데 이 운명적인데서도 고통스러운 아가멤논의 고통, 딸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클리템네스트라도 이 왜곡된 정의를 행하면서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레스테스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여기서 이제 아이스클로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소프레스네라고 하는 분별력을 갖는다. 사람들은 고통을 거치면서 아픔을 거치면서 배운다. 분별력을 얻는다.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인식은 현대 버전으로 보면 자기 선택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로는 자기가 자기를 선택한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수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추우니까 여기 올 때 걸어올까? 추우니까 짧지만 택시를 타자. 비싼 버스를 타지 뭐. 선택의 연수입니다. 선택. 근데 정말 치유하는 자기 인식은 자기 선택이라는 긴 얘기지만 읽어보죠. 선택은 두 개의 결정법적 운동을 수행한다. 선택되는 것은 현존하지 않으며 앞서 있지 않다는 거죠. 선택을 통해서 발생한다. 선택되면 선택되는 것은 현존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선택도 없을 것이다. 내가 선택했는데 선택되는 게 없으면 선택을 하지 않죠. 내가 선택한 것이 현존하지 않고 선택을 통해서 앞서 선택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을 통해서 비로소 발생한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기보다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선택한다. 자기 선택이 없이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창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런 모습으로 창출하기 전에도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선택할 뿐이며 내가 나를 선택할 때 나는 나를 새롭게 가집니다. 내가 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픈 나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나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좋은 나도 물론 받아들이겠죠. 자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나의 선택은 결국 새로운 나를 만들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알 때, 내가 나를 의식할 때, 그리고 내가 나를 선택할 때, 나는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 결론입니다. 인식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면의 운동을 해야 돼. 의식이 활동을 해야 돼. 내가 왜 아픈지, 나의 아픔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아픔의 연원이 어딘지, 나의 아픔도 알고 나의 아픔을 준 각각 그 아픔의 원천도 알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올 때 나는 아픈 나 위에 설 수 있고, 내가 아픈 나 위에 설 때 나는 나의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건 약물 복용이 아닙니다. 아무 약도 필요 없어요. 아무런 돈도 필요 없어요. 정신의 운동입니다. 마음의 운동. 자기 선택. 자기 선택.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 생각합니다. 사촌이 돈사도 돼가고, 내보다도 이쁜 사람 있으면 나도 성형할까 생각하고, 나이가 60이 넘으면 성형 많이 하게 되죠. 알고 봤더니. 용감하게 어떤 사람이 얘기했더니, 나도 했어.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하고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 선택하기 전에 자기를 선택하라. 다른 사람의 눈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 눈을 가시라. 그러면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인식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감사합니다.